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다가 세상을 떠난 애국열사 세 분의 합동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가 행진을 해가지고 헌재 쪽으로 갔다가 오게 됐는데요. 많은 애국시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세 분의 영전에 분향하고 연결식에 동참했습니다. 이정남 애국열사님, 김완식 애국열사님, 그리고 김혜수 애국열사님, 이 세 분의 합동 연결식이었습니다. 이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한국당에서 했던 후보 비전 발표에 그거 좀 다시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대선으로 움직임 잠시 언급해드릴까 합니다. 17일 날 한국당 비전대회 있었죠. 여러분 그 화면 보셨겠죠? 거기에 9명이 나와서 나름대로 공약이랄까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언론에 이제 소개도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언론 소개 타이틀들이 태극기 부대 소동, 태극기 부대 전부 그런 거예요. 아무튼 비전대에 태극기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했습니다. 객석이 1500석 정도 된다 하는데 태극기를 든 분들이 한 반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9명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회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연단에 올라야 되겠습니까?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올라야 되겠죠. 이런데 문제는 연설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거죠. 왜? 야유가 터져 나오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또 연설하겠죠. 역시 야유 고성 이걸로 진행이 안 될 정도였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또 후보들 차례대로 올라와서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강용 후보, 이번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이 불편하시면 고향인 경상북도 지사가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대구에 오면은 경상북도에 오면은 자기가 무엇이든 뒷바라지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또 원유철 후보도 박 전 대통령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박 대통령하고 인연을 강조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박 전 대통령 있자고 말했던 것은 대선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한마음이 돼서 대선에 임해야지 대선을 포기하고 탄핵 찬반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아무튼 가장 많은 야유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경태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237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공약도 하고요. 그런데 이인재 후보도 있죠. 불사조처럼 나라 대선 승리를 바치겠다 이렇게.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가 누구냐? 바로 김진태 의원이죠. 네 번째 나왔는데 그가 연설할 때 그야말로 한우 도가니였습니다. 왜냐? 그 지지하는 태극기를 든 분들이 원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연설 내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담백하고 깨끗하게 그야말로 뒤흔드는 연설을 해요. 수백만 태극기를 든 시민 앞에서 연설한 그 실력이 나오는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 몇몇 말을 들어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뚜렷한 공약은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이들 이제 이렇게 공약을 쭉 이야기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공약이 없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 15분 주어진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 모두를 이렇게 볼 때 총평을 해보자면은 대선이 너무 촉박하게 다가오고 또 이번에 후보로 나오겠다 한 분들도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무 임박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임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보세요. 바로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로부터 2달 정도 인수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겠다 싶은 사람은 공약도 정말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정치를 할 모든 조직을 확보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바쁜 일 아닙니까? 원래 대권의 뜻을 두고 쭉 뛴 이들은 평상시에 관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고 공약을 개발하고 할지,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이제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는 구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쪽에 탁탁 와닿는 구호는 통하지만 저 너머에는 안 통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국민이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라는 부분을 딱 찔러주는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공약.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쪽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변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 공약. 그리고 자기만의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젊음의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참신한 이미지, 아니면 서민적인 이미지, 아니면은 애국적인 이미지, 무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약이 허망한 공약이 아니고 국민 하나하나가 아쉬움 바라는 그거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민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민주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 4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 경선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160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 그래요. 2차 선거인단 모집은 21일까지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한 200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이 하는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선거인단 신청자가 수도권이 53%, 호남 21%, 충청 10%, 영남 6%입니다. 영남이 이렇게 적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존 지금 더민주 터밭 일치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지지층이 얽혀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더민주 지지층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것이 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이 사태로 중심에 있는 사람이 또 지지 성향이 강한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 막 튀어 올라가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투표는 선거인단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인단들이 수도권 53%, 호남 21%,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충청도 10%니까 영남보다 많이 높네. 영남은 영 적네요. 이제 이것을 보면 여러분 대충 누가 유리하겠구나 이거 보일 겁니다. 그렇죠? 누가 유리하겠다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당에는 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한국당에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또 탄핵 관련 반대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아까 더민주하고는 달리. 그리고 50대, 60대의 성향, 이것하고 이제 일치되는 이가 되기가 쉽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게 이슈일 것 같습니까? 이슈. 이 각 대선마다 이슈가 있습니다. 표를 좌우하는. 또 없을 때도 있어요. 그저 좌우 싸움일 때도 있고. 자, 박근혜 문재인 18대입니다. 표차가 108만 표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난 편인데, 그래봤자 50여만 명이 어느 한쪽으로 더 간 겁니다.
그리고 17대 이명박 정동영, 이때 역사상 가장 표차가 많이 납니다. 531만 표. 이때는 큰 이슈가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니꼬르 경제 이렇게 되면서 표차가 이렇게 많이 났지 않냐 싶어요. 16대 노무현 이해창 57만 표, 크게 많이 났질 않아요. 이때 15대 김대중 이해창, 이때는 더 적어요. 39만 표밖에 안 납니다. 이때 바로 이인재 씨가 출마를 해요. 여기에서 이해창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많이 이제 나죠. 그리고 가장 표차가 적었을 때가 5대 때 박정희, 윤보선, 이때 15만 표 차이 납니다. 15만 표. 정말 적게 나죠. 그러니까는 이 대선이란 게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쪽 저쪽 거의 반반 득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표차가 실제로는 많이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그래도 아무래도 탄핵이겠죠. 탄핵.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안보 부분도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정말 2017년 안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험스럽고 안보.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안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 이야기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밖에 먼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안보 신경 쓰든가요? 안 쓰든가요? 아마도 크게 관심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은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죠. 문제는 심각하게 느낀다면 이게 대이슈로 작동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역대 대선보다는 조금 작용 안 하겠냐 이런 정도죠. 그리고 큰 변수가 있다면 이거 아니겠나 싶어요.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 왜 그러냐면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성향이 여론조사에 잘 안 드러난다 이거죠. 왜냐? 뭔가 불리하고 답답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응하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크게 투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할 때는 숨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흔히 숨은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서 투표장에서 말을 할 때 숨표가 드러났다 이러죠. 그런데 그것도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숨은표라도 가서 찍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든 후보가 안 나왔다. 이러면 아예 가서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투표율이 뚝 떨어지면서 참패, 이제 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나왔다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몽땅 일어나가지고 가서 찍어버린다 이거죠.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의외의 변수. 그래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안 든 후보가 나와도 그냥 안 가버리면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어코 찍고 말아야지 하고 가서 찍는 게 좋죠. 찍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찍고 안 져도 찍고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해결된다 이겁니다. 지레 에이 투표하면 뭐하냐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변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시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게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전쟁으로 볼 때는, 평상시로 볼 때는 여러 변수에서 야감이 강함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선판이 요동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제 선거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개인들은 크게 뭐 주의 안 해도 될 거고, 다만 명예훼손 이런 등등 주의해서 글을 쓰셔야 되죠. 그런 거는 이 댓글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 부분에는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한 거 개인들이 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어떤 발언에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좌쪽 우쪽 균형을 맞추고 같이 소개하고 이렇게 평균치로 하지 않으면 다 위반 사항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한번 봤지만 헷갈려요. 어떤 게 어느 선이 어떤 게 맞는지 복잡해요. 아무튼 하도 하지 말란 게 많아서. 그래서 또 그런 바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니까. 그래서 그 법의 입각에서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시원시원하게 양쪽 비교해 가면서 이쪽은 저렇고 저쪽은 저렇다. 약점도 이야기하고 장점도 이야기하고 뭐 이리저리 이야기하면 말하기 쉽죠. 또 듣는 분도 시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면 좋은데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 하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 싶은 쪽, 그쪽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쪽 정보만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늘 들어가서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트도 자기가 늘 드나든 곳만 드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입니다. 더구나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막힐 때는 더 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거는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을 딱 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또 이야기하면 더 기분 좋고,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면 또 기분이 한결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듣다가도 꺼버릴 거 아니에요. 듣기 싫고. 또 듣긴 들어도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말하면 실망할까 봐서 말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좀 지양할까 해요. 왜냐하면 넓게 평균적인 시선으로 봐야 패배 안 하거든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이 무슨 작전을 구사하는지, 목표가 어딘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해서 전혀 배제해버린다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정보가 좁아져 버리고 판단이 어눌해져서 오판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기대하고 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160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 그래요. 2차 선거인단 모집은 21일까지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한 200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이 하는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선거인단 신청자가 수도권이 53%, 호남 21%, 충청 10%, 영남 6%입니다. 영남이 이렇게 적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존 지금 더민주 터밭 일치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지지층이 얽혀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더민주 지지층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이 사태로 중심에 있는 사람이 또 지지 성향이 강한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 막 튀어 올라가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투표는 선거인단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인단들이 수도권 53%, 호남 21%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충청도 10%니까 영남보다는 많이 높네. 영남은 영 적네요. 이제 이것을 보면 여러분 대충 누가 유리하겠구나 이거 보일 겁니다. 그렇죠? 누가 유리하겠다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당에는 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한국당에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또 탄핵 관련 반대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아까 더민주하고는 달리. 그리고 50대, 60대의 성향 이것하고 이제 일치되는 이가 되기가 쉽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게 이슈일 것 같습니까? 이슈. 이 각 대선마다 이슈가 있습니다. 표를 좌우하는. 또 없을 때도 있어요. 그저 좌우 싸움일 때도 있고. 자, 박근혜 문재인 18대입니다. 표차가 108만 표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난 편인데 그래봤자 50여만 명이 어느 한쪽으로 더 간 겁니다. 그리고 17대 이명박 정동영 이때 역사상 가장 표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 몇몇 말을 들어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뚜렷한 공약은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이들 이제 이렇게 공약을 쭉 이야기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공약이 없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 15분 주어진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 모두를 이렇게 볼 때 총평을 해보자면은 대선이 너무 촉박하게 다가오고 또 이번에 후보로 나오겠다 한 분들도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무 임박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임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보세요. 바로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로부터 2달 정도 인수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겠다 싶은 사람은 공약도 정말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정치를 할 모든 조직을 확보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바쁜 일 아닙니까? 원래 대권의 뜻을 두고 쭉 뛴 이들은 평상시에 관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고 공약을 개발하고 할지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이제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는 구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쪽에 탁탁 와닿는 구호는 통하지만 저 너머에는 안 통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국민이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라는 부분을 딱 찔러주는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공약.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쪽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변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 공약. 그리고 자기만의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젊음의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참신한 이미지, 아니면 서민적인 이미지, 아니면은 애국적인 이미지, 무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약이 허망한 공약이 아니고 국민 하나하나가 아쉬움, 바라는 그거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민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민주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 4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 경선이가 아니겠나 싶어요.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 왜 그러냐면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성향이 여론조사에 잘 안 드러난다 이거죠. 왜냐? 뭔가 불리하고 답답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응하질 안 해요.
대체적으로 크게 투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할 때는 숨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흔히 숨은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서 투표장에서 말을 할 때 숨은표가 드러났다 이러죠. 그런데 그것도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숨은표라도 가서 찍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든 후보가 안 나왔다. 이러면 아예 가서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투표율이 뚝 떨어지면서 참패, 이제 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나왔다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몽땅 일어나가지고 가서 찍어버린다 이거죠.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의외의 변수. 그래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든 후보가 나와도 그냥 안 가버리면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어코 찍고 말아야지 하고 가서 찍는 게 좋죠. 찍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찍고 안 져도 찍고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해결된다 이겁니다. 지레 에이 투표하면 뭐하냐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변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시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게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전쟁으로 볼 때는, 평상시로 볼 때는 여러 변수에서 야감이 강함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선판이 요동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제 선거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개인들은 크게 뭐 주의 안 해도 될 거고, 다만 명예훼손 이런 등등 주의해서 글을 쓰셔야 되죠. 그런 거는 이 댓글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 부분에는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한 거 개인들이 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어떤 발언에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좌쪽 우쪽 균형을 맞추고 같이 소개하고 이렇게 평균치로 하지 않으면 다 위반 사항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근데 내 마음에 든 후보가 안 나왔다. 이러면 아예 가서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투표율이 뚝 떨어지면서 참패, 이제 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나왔다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몽땅 일어나가지고 가서 찍어버린다 이거죠.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의외의 변수. 그래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든 후보가 나와도 그냥 안 가버리면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어코 찍고 말아야지 하고 가서 찍는 게 좋죠. 찍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찍고 안 져도 찍고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해결된다 이겁니다. 지레 에이 투표하면 뭐하냐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변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시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게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전쟁으로 볼 때는, 평상시로 볼 때는 여러 변수에서 야감이 강함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선판이 요동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제 선거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개인들은 크게 뭐 주의 안 해도 될 거고, 다만 명예훼손 이런 등등 주의해서 글을 쓰셔야 되죠. 그런 거는 이 댓글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 부분에는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한 거 개인들이 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어떤 발언에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좌쪽 우쪽 균형을 맞추고 같이 소개하고 이렇게 평균치로 하지 않으면 다 위반 사항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한번 봤지만 헷갈려요. 어떤 게 어느 선이 어떤 게 맞는지 복잡해요. 아무튼 하도 하지 말란 게 많아서. 그래서
또 그런 바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니까. 그래서 그 법에 입각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시원시원하게 양쪽 비교해 가면서 이쪽은 저렇고 저쪽은 저렇다. 약점도 이야기하고 장점도 이야기하고 뭐 이리저리 이야기하면 말하기 쉽죠. 또 듣는 분도 시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면 좋은데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데 531만 표. 이때는 큰 이슈가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니꼬르 경제 이렇게 되면서 표차가 이렇게 많이 났지 않냐 싶어요. 16대 노무현 이해창 57만 표 크게 많이 났질 않아요. 이때 15대 김대중 이해창 이때는 더 적어요. 39만 표밖에 안 납니다. 이때 바로 이인재 씨가 출마를 해요. 여기에서 이해창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많이 이제 나죠. 그리고 가장 표차가 적었을 때가 5대 때 박정희, 윤보선 이때 15만 표 차이 납니다. 15만 표. 정말 적게 나죠. 그러니까는 이 대선이란 게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쪽 저쪽 거의 반반 득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표차가 실제로는 많이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그래도 아무래도 탄핵이겠죠. 탄핵.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안보 부분도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정말 2017년 안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험스럽고 안보.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안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 이야기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밖에 먼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안보 신경 쓰든가요? 안 쓰든가요? 아마도 크게 관심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죠. 문제는 심각하게 느낀다면 이게 대이슈로 작동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역대 대선보다는 조금 작용 안 하겠냐 이런 정도죠. 그리고 큰 변수가 있다면 이거 아니겠나 싶어요.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 왜 그러냐면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50대 60대 이상의 그 성향이 여론조사에 잘 안 드러난다 이거죠. 왜냐? 뭔가 불리하고 답답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응하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크게 투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할 때는 숨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흔히 숨은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서 투표장에서 말을 할 때 숨표가 드러났다 이러죠. 그런데 그것도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